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요, 우리 지역 응급실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박진욱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진욱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바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대체 어느 정도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참에 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대표 증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응급실은 생명이 위험하거나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를 위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의식장애 및 급성 신경학적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혼미, 경련, 구토 동반 두부 손상 등 중대한 신경학적 증상은 즉각적인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거나 급성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인데요. 숨이 가쁘고 호흡이 멈출 위험이 있거나 심정지와 같은 심장 문제 의심 시 응급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입니다. 가슴 중앙의 극심한 통증, 두근거림, 쇼크 상태 등 심장마비 및 응급심혈관 상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혈이 안 되는 심한 출혈 또는 각혈입니다. 멈추지 않는 출혈, 특히 목이나 폐 쪽 출혈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즉시 응급실 방문이 필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화상, 심한 외상, 급성 복통 등 외과적 응급 증상입니다. 화상이나 골절, 탈골, 심한 복통 및 급성 복부 이상 증상은 수술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급성 시력 손실, 얼굴 부종을 동반한 심각한 알러지 반응,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 등도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할 상황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진짜 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선요, 막 심하게 경기를 하거나 밤에 열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에 응급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 아이가 있는 집이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경험이 많지가 않고 밤에 아이가 아프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소아는 사실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다음번에 소아과 선생님 오시면 자세히 질문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경험상으로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성인구역 바로 옆이 소아진료구역이라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밤중에 많은 아이들이 발열, 복통 등 다양한 증상으로 소아응급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엄마, 아빠도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부분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밤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환아들도 있죠.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해열제에 반응 없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의식 저하,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기적인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욱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밤새 지켜보다가 응급실 간 경험이 있는데 진짜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 또 외상이 심하면 당연히 응급실에 가야 되지만 아이들이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냥 괜찮은데 오.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그냥 지나쳤다가 뇌출혈이 생겼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반드시 머리를 다쳤을 때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은 뇌출혈이겠죠.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두피를 꿰맨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니까 제가 직접 꿰맸는데요. 정말요? 네. 그래도 많이 좀 속상하고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 저는 머리 CT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의 증상을 보고 CT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찍지는 않았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시고요. 네. 또 의사가 아닌 부모님들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고령자에게서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놓치기 쉬운 경향이 있어서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은 두개강 내 혈관이나 뇌실질이 손상되면 혈액이 두개강 안에 고이게 되면서 뇌를 압박하게 되고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출혈 양이 적거나 출혈 속도가 느리거나 출혈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있는데요. 뇌출혈에 의해 뇌압이 상승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두통, 구역구토, 시야장애, 더욱 진행하게 되면 의식 혼미, 의식 저하, 그리고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신생아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기만 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네. 작년에 의정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응급실 하면요. 그냥 뭐 아무 증상 있을 때 언제든지 급하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인식이 좀 옅어지긴 했지만 과장님, 이런 인식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또 응급실의 실제 역할을 한 번 더 제대로 짚어주신다면요. 대한민국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고 집만 나서면 전문의 진료를 빠르면 몇 분 내에 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119를 호출만 하면 몇 분 내에 도착하고 또한 공짜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쉽게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계몽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응급실이나 119 구급차처럼 한정된 응급 의료 자원을 응급이 아니신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게 되면 정작 급하게 구급차를 이용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응급실은 이름 그대로 즉시 혹은 수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이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병과 외상을 감별하여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급 환자를 위해 만성 증상이나 경미한 질환과 외상은 외래나 작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네. 진짜 응급 상황에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마치 택시 호출하듯이 아이고 세상에.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대형 병원 응급실이 이왕이면은 더 잘 돌봐준다. 아. 그리고 더 안전하다. 이게 막연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이쯤에서 과장님,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형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환자가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응급실은 무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응급의학과의 역할이 한정된 인력, 시설, 장비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돌보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많은 의료 인력, 직원 등이 24시간 상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중증 외상이나 심정지 환자 한 분만 오시게 되면 규모가 있는 대형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력, 장비가 한꺼번에 그 환자에게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119 상황실에서 하는 역할 또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증 환자나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절하게 분산해서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걸어 들어오는 환자,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시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은 갑자기 환자가 몰릴 때는 중환, 경환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 빨리 봐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주치자, 보호자들로 마치 전쟁이나 시장통을 방불케 합니다. 네. 그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나는 진료비를 내고 소외받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다 느끼셔서 각종 민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응급의학과가 젊은 친구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과 중 하나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산으로 갔는데요. 네. 그래서 요지는 대형 병원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형 병원이 배후 진료과라든지 진료 가능한 질환의 범위는 넓지만 중환이 많이 오다 보니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환자분들은 순위가 밀릴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간혹 대기 중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증의 환자분들은 일단은 1차 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후에 절차를 밟으시는 게 오히려 빠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24시간 응급실이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실제로 또 응급실에 계시니까 요즘 응급실 상황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잘 버티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의정 갈등이 생기게 되고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 했지만 필수과는 아주 적은 숫자만 복귀를 했고요. 네. 남아있는 전문의들이 이제 뼈를 갈아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적응할 건 적응하시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이야 기존에 해오시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분야를 수련해서 전공하려고 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고 필수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더 편하고 안전한 분야를 찾아서 영영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의정 갈등을 포함해서 보상이나 사회 풍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까지 나이 들고 사라지게 되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응급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그때가 되면 안 아프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간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려면은 구급차보다는 워크인을 해야 된다. 또 입원하려면 일단 응급실부터 가야 한다. 이런 아하.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구급차든 워크인이든 여러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들은 믿지 마시고 응급실은 중증도 순서대로 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하시려면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부분은 응급실에서 당장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외래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전원이 필요한 환자, 퇴원해도 되는 환자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신다고 해서 빨리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응급실에 가면 우리 의료진 그리고 보호자 간의 이제 소통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물론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건데 보호자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빨리 좀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정신이 명료하지 않을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바로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평소 지병은 무엇인지 같은 정보가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저희에게는 추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서와 같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 오시자마자 흥분하셔서 치료부터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응급실에 오실 때 다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의료진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핵심 정보, 예를 들면 이거 3가지는 꼭 알려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초기 내원 시 필요로 하는 질문은 3가지로 압축하기는 힘들고요. 네. 증상, 알러지, 약물력, 과거력, 마지막 식사 시간, 증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앞글자만 따서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어디가 불편하신지 주요 증상을 먼저 알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과거에 특별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알러지가 있었다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알러지 유무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이 뭔지 알아야 지금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째로 본인의 병력이나 수술력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에이즈가 있었는데 네. 에이즈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저희가 응급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응급수술을 할 때 이제 에이즈라든지 C형 간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되는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에이즈인 게 밝혀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안전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병력, 수술력은 감추지 말고 꼭 알려주세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병력 청취는 원칙상 1대1로 하고 타인에게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알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을 여쭤보는 것은 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금식 시간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상과 관련된 사건이란 외상이나 알코올 같은 특정 물질의 섭취 등 최근에 발생한 증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세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가 있어야 진단을 위해 쓸데없는 검사를 해가며 둘러가지 않게 되고 정확하고 빠르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응급 상황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 바로 그냥 119 불러야 되나? 아니면 오는 시간이 급하니까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자가용으로 가야 되나?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119를 불러야 된다. 이런 좀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환자가 급변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119에 신고한다고 해서 항상 구급차가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차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119 안전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119 구급차로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이 없거나 깨워도 반응하지 않을 때, 심정지나 뇌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구급대에 즉시 처치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이 어렵거나 숨이 가빠 보일 때, 숨이 막히는 느낌, 숨을 몰아쉬거나 청색증이 있는 경우,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서 산소 공급과 기도 확보가 가능한 119가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 통증,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심근경색, 뇌졸중 의심 증상의 경우도 119 구급차 이송이 필수적이고요. 큰 사고, 외상,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거나 옮기면 더 위험해 보일 때 그런 경우에도 119를 부르셔야겠죠. 네. 교통사고, 추락, 넓은 범위 화상 등은 환자를 잘못 옮기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고정, 지혈, 산소 공급이 가능한 구급차 이송이 훨씬 안전합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 급성 중독, 약물 과다 복용 같은 경우에도 119 구급차 호출이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보시기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시면 119를 즉시 부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택시나 자차로 내원을 해도 되는 쪽은 의식이 또렷하고 스스로 걷고 말할 수 있으며 호흡이 안정적인 경증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증의 악화, 경미한 열감이나 감기 증상, 가벼운 염좌,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 꼭 119를 불러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응급실에 도착하면요,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응급실은 접수 순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 서기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응급실이든 식당이든 줄을 서면 순서대로 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은 줄 서는 순서대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응급도 순서대로 진료를 합니다. 이를 응급 환자 분류 트리아제라고 합니다. 네. 트리아제는 본래 프랑스어로 선별을 의미하는데 처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프랑스군의 군의관이었던 도미니크 장 라레입니다. 주로 전쟁이나 재해에서 응급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한정된 의료진과 장비로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 조치의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쓰이던 개념을 현재는 온갖 환자가 밀려 들어오는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시타스로 개발이 되었고요. 2012년 한국형 케이타스가 개발되면서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환자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지금 막 도착했더라도 심정지나 호흡 곤란 환자가 있다면 그분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의료진은 환자분의 응급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슬기롭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응급실 이용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3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응급실은 응급인 경우에만 이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료 순서는 중한 순서대로 진료를 본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응급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나 말소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는 비용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의료비 응급실 대불 제도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생명이 위급할 때는요, 응급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응급실 대불 제도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 안전망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학과 박진욱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